8회 할머니 엄마 그리고 나. 안녕하세요, 29살 여자입니다. 달아주신 댓글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마님 왜 안 오시나요? 돌쇠랑 데이트 하시나요? 저 이거 보고 육성으로 헐 이라고 외쳤어요. 저 남자친구랑 놀러 갔다 온 거 어떻게 하신 거죠? 제 남자친구 별명은 어떻게 하셨고요? 혹시 절 아시는 분인가요? 어쨌든 남자친구 이하 박군, 남자친구와 여행 다녀온 후 또다시 댓글 보며 껄껄 웃어댔습니다. 그리고 달아주시는 악플들도 잘 읽어봤어요. 전 그냥 무시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쿨한 여성이어서가 아니라 그냥 바쁘고 단순해서인 걸로. 위에서 썼듯 저에게는 남자친구 이하 박군이라는 생명체가 있어요. 생명체. 남자친구 생명체라고 한 후 20살 때부터 사귄, 길게도 사귄, 징그럽게 싸우면서 사귄 그런 존재. 제 친구들이 지어준 돌쇠라는 별명이 이름보다 더 잘 어울리는 대한민국 30대 남성 박군. 지금은 어엿한 CEO지만 박군에게도 회사 직원이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제가 대학 4학년이었을 때 박군은 이미 졸업을 해서 참고로 나보다 연상 취업을 했어요. 사무실에만 앉아있는 사무직이 아니었던지라 수습기간이 끝난 직후 회사 차량 지원. 그때만 해도 저랑 박군 둘 다 차가 없는 뚜벅이었거든요. 업무 시간에만 차량을 지원해주는 게 아닌 그냥 자차처럼 출퇴근 때나 주말에도 편하게 쓰시라던 전 박군네 사장님의 아량에 박군은 입이 귀에 걸린 채로 저희 학교 앞에 차를 몰고 왔어요. 드라마처럼 멋있게 운전석 문을 반쯤 열고 비스듬히 기대서서 왔어? 라고 댄디하게 말하고 싶었겠지만 다시 한번 현실은 시궁창. 박군아, 네가 차한테 기대어 서 있으니까 내가 괜히 차한테 미안해지는구나 라는 말을 삼키며 박군을 얼른 차 안에 쑤셔 넣었어요. 오, 회사 업무 차량이라서 똥차 상상했는데 꽤 괜찮네? 희야, 사장님이 드디어 나를 인정해 주시나봐. 이런 쓰잘데기 없는 대화를 나누며 차가 생기면 꼭 가보고 싶었던 자동차 극장으로 직행. 학교 주변에는 자동차 극장이 없었으므로 서울 시내를 달리고 있는데 가끔씩 차가 방지턱을 지날 때처럼 덜컹 스스로 베스트 드라이버를 자처하던 박군이었지만 아직은 미숙할 수도 있겠다 생각했어요. 방지턱 지나갈 때 브레이크 살짝 안 밟을 거야? 뭔 운전이 이딴 개매너야? 아, 그랬나? 미안. 잘 모실게. 넉살 좋게 웃는 박군에게 더 이상 짜증은 무리인지라 그냥 별말 없이 자동차 극장으로 향했어요. 티켓을 사고 먹을 것도 사고 라디오 주파수를 맞춰놓고 스크린을 주시. 이거 뭐지? 뭔가 어색한데? 라며 앞유리를 쳐다봤는데 차가 박군 쪽으로 심하게 기울어져 있었어요. 박군과 본인의 몸무게 차이는 30kg이 넘게 차이남? 오빠, 살 좀 빼야겠다. 키만 믿고 관리 안 하니까 차가 힘들어하잖아. 뭔 소리래? 차가 오빠 쪽으로 기울었잖아. 타이어 펑크 나는 거 아니야? 괜찮아, 난 돌쇠니까 라는 주접을 쌍으로 떨어가며 일단 영화에 집중. 영화를 다 보고 집으로 가는 길에도 잊을만 하면 덜컹덜컹. 그날은 그냥 그렇게 집으로 들어갔어요. 샤워를 하고 집에 도착한 박군이랑 짧게 통화하고 잠자리에 들었네요. 눈을 감자 꿈에 보이는 건 어떤 처음 보는 도로와 그 옆에 인도. 어떤 화가 난 남자가 절 죽일 듯이 쳐다보고 있었어요. 이어지는 말싸움, 몸싸움, 그리고 앞은 깜깜하고 온몸이 불에 댄 듯 뜨겁고 아프고. 그러다 잠에서 깼어요. 새벽 3시쯤이었을까? 다시 잠을 청했는데 또 같은 장소, 같은 상황. 좀 전에 꿈과 달라진 게 있다면 좀 더 시야가 넓어진 것 같달까? 도로의 일부와 인도의 일부만 보였던 게 꿈이 반복될수록 점점 더 많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옆에 지나가던 자동차, 지나가며 수군대는 사람들까지 전부 보일 정도로요. 며칠을 같은 꿈을 반복하며 드디어 꿈에서 보인 건 흰색 자동차, 남자친구 회사차였어요. 잠에서 깬 후 정신을 가다듬고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오빠, 일어났어? 그날은 일요일이었음. 박군이 꼴에 나 운전 가르쳐준다고 했던 날. 응, 좀만 기다려. 오빠 씻고 금방 갈게. 집 앞으로 픽업하러 온 박군의 차에 올라타서 차가 없는 공터로 향했어요. 제가 운전석으로, 박군은 조수석으로. 옆에서 쉴 새 없이 쫑알대며 강한 리액션을 뿜어내고 있는 박군. 조용히 좀 해봐. 역시나 차는 또 운전석 쪽으로 기울어져 있었어요. 오빠, 타이어 공기압 같은 거 다 체크하고 타는 거지? 이거 세워둔 지 좀 된 차라 사장님이 키 주시기 전에 같이 카센터 가서 한번 싹 손봤지? 왜? 눈은 왜 달고 다녀? 정면 좀 쳐다봐. 차가 어느 쪽으로 기울었는지.
박군은 잠시 입을 벌리고 앞유리만 쳐다보고 있었어요. 타이어에 문제가 있는 거겠지. 아니면 다른 문제라도. 라고 어색하게 말을 마치던 박군. 이때는 이미 박군과 꽤 오랜 시간 연애했기 때문에 박군도 나란 인간에 대해 대충은 알고 있었음. 하지만 지극히 현실적인 상남자 박군은 항상 그런 현상을 외면하려는 제스처를 취해왔었음. 그래, 타이어든 뭐든 문제가 있는 거면 손을 봐야지. 그리고 나 할 말 있어. 라고 말을 시작하여 저는 며칠간 꿨던 꿈 이야기를 박군에게 털어놨어요. 묵묵히 듣고 있던 박군, 그리고 말을 마친 본인. 일전에 박군이 제 얘기를 무시하다 크게 다친 적이 있는지라 박군도 심각해지는 것 같았어요. 그냥 그렇게 별말 없이 앉아있다가 또다시 집으로 출발. 어김없이 덜컹덜컹. 집 앞 골목도 아니고 학교 앞도 아닌데 계속 덜컹덜컹. 오빠, 방지턱 지나갈 때 브레이크 좀 밟으라니까? 차가 너무 흔들리잖아. 지금 방지턱 안 지났거든? 난 덜컹거리는 거 모르겠는데 넌 왜 예민하게 구냐? 꿈 얘기와 차 문제로 예민해져 있던 본인과 박군은 그날도 어김없이 파이팅. 그렇게 인사도 안 한 채 박군과 저는 각자 집으로 귀가. 며칠을 핸드폰만 쳐다보며 한숨 쉬며 이때도 꿈은 계속되었음. 자존심에 절대 먼저 연락하지 않겠다고 이를 갈며 지내던 며칠 후 박군에게 전화가 왔어요. 희야, 나 할 말 있는데 오늘 집 앞으로 갈까? 며칠 쌩 까고 인사도 없이 본론부터 쏟아놓는 너란 남자. 나 오늘 바빠. 연락 와서 뛸 듯이 기쁘면서도 도도한 척하는 나란 여자. 꼭 네가 들어줘야 하는 말이야. 너한테밖에 이런 말 못해. 아, 무슨 일이 생겼구나 하는 생각에 자존심은 곧게 접어두고 박군과 저녁 때 집 앞에서 만났어요. 그리고 박군이 털어놓는 얘기는 그 주 월요일부터 거래처 담당자들과 다이렉트로 업무를 분담하게 되어 거래처 사람들과 인사도 시켜줄 겸 하여 조수석에 과장님을 모시고 일을 하러 다녔대요.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인사도 하고 하루 종일 운전하느라 허리가 뻐근해질 때쯤 땡땡씨, 남자친구 운전 너무 와일드하게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옆에 타셨던 과장님이 얘기하더래요. 박군은 상사를 옆에 태우고 운전한다는 중압감에 최대한 조심스럽게 운전했다고 해요. 방지턱 브레이크로 짜증냈던 본인의 얼굴을 떠올리며 정말 조심스럽게요. 아, 불편하셨어요? 최대한 주의한다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부드럽게 볼게요. 라고 박군은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대요. 그리고 그 다음날도 역시 과장님은 운전 지적. 오전부터 시작된 운전 지적에 짜증이 치밀어 오른 과장님은 박군에게 자리를 바꾸자고 하셨고 그렇게 박군은 조수석으로 쫓겨나 과장님이 운전하시는 옆자리를 지켰대요. 근데 이게 뭔가 분명 전방엔 흠없이 잘 닦여있는 아스팔트만 뻗어있는데 잠시 딴 생각할라 치면 덜컹, 또 잊을만 하면 덜컹. 박군은 그때 느꼈대요. 차가 뭔가 밟고 지나가는 느낌이라는 걸. 야, 이게 뭐 있나 보다. 바퀴에 막 이상한 거 매달려 있는 거 아니야 또? 귀신 같은 거? 어우씨. 그리고 정비소에 부탁드려 다시 살펴본 차임에도 어김없이 운전석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차. 박군은 그때서야 본인의 말과 꿈을 떠올렸다고 하네요. 본인은 글쓴이입니다. 한심하게 바라보는 제 눈길을 외면하며 희야, 너 눈 좀 그렇게 뜨지 마. 눈알 튀어나올 것 같아. 제가 정색하며 입을 다물어 버리자 금요일에 우리 회사 회식한대. 사장님이랑 부장님이 빈말이 아니라 여자친구 꼭 데려오랬어. 참치 먹으러 간대. 너 참치 좋아하잖아. 그날 데리러 올 테니까 기분 좀 풀어. 라고 덩치에 어울리지 않는 애교를 피워대는 박군에게 그냥 웃어 보이고 집으로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금요일 집 앞으로 데리러 온 박군의 그 문제의 차에 올라타서 회식 장소로 이동. 사장님이야 여러 직원들이 환호하며 반겨주시는 자리 틈에 끼어앉아 참치를 바라봤어요. 대학 졸업반이라고 말씀을 들으신 건지 앞으로의 계획을 심각하게 물어보시던 크크. 사장님과 이사님의 물음에 성실히 대답하며 참치와 술과 직원들의 혼연일체가 되어갈 때 박군은 운전치라고 구박하던 과장님이 얼큰하게 취한 얼굴로 말을 시작했어요. 땡땡씨, 다 좋은데 운전은 다시 배워야겠어. 아이, 젊은 혈기도 좋지만 운전을 그렇게 하면 여자친구도 도망갈걸? 그쵸? 여자친구분. 다른 직원분들은 왜? 운전할 때 어떻게 했는데? 라며 다들 웃으며 다음 얘기를 기다리는 분위기. 이미 취하신 과장님은 땡땡씨가 운전할 때 옆에서 절대 잠 못 잘걸? 차가 얼마나 흔들거리는데. 아니, 바퀴 밑에 짱돌이라도 받고 다니는 건지 원. 라고 뒷말을 이어가셨고 그 말이 끝나자마자 몇몇 직원들은 입을 다물어 버렸어요. 황급히 다른 얘기로 화제를 돌리시는 사장님, 그리고 술을 퍼부어 주시며 목소리를 높이던 이사님. 술이 확 끼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박군도 느꼈을까? 하고 옆을 보니 그대는 이미 불타는 고구마. 그렇게 어영부영 회식 자리가 끝나고 고주망태가 돼버린 박군을 집에 던져주고 저도 귀가 더욱 또렷해진 같은 꿈을 꾼 후 아침에 박군을 깨워 불러내 이것저것 물어봤어요. 위험한 차 타고 다니느니 차라리 사장님께 면담을 요청해서 터놓고 물어봐. 나 계속 꿈꾼단 말이야. 월요일에 출근해서 사장님 스케줄 대충 파악한 다음에 여쭤보라고 박군에게 딱 잘라서 말했어요. 근데 단순히 꿈 얘기라고 하면서 말하면 나 미친놈 되는 거 아니야? 오빠는 지금도 미친놈이야. 헛소리 한다고 잘리면 내가 얼른 취업해서 벌어 먹일 테니까 걱정 마. 그리고 월요일에 박군은 사장님께 잠시 시간을 내어주십사 요청했고 사장님은 승낙하셨어요. 사장실에 마주 앉아 박군은 차를 처음 탔을 때부터 여자친구의 꿈, 느낌, 과장님의 말씀 등 하나도 빼놓지 않고 전부 다 말씀을 드렸대요. 미친놈이라 비웃으실 사장님의 말씀을 기다리던 찰나 사장님이 박군을 똑바로 쳐다보더래요. 그 차 사고 났던 차야. 박군이 입사하기 전 그 차를 몰고 출장을 갔던 직원이 있었대요. 어느 인도 옆 도로를 지날 때쯤 갑자기 인도에서 젊은 여자가 뛰어들었다고 해요. 직원이 손을 떨며 차에서 내렸을 때 단순히 부딪힌 게 아니라 여자의 몸이 차 밑에 깔려 있었다고 해요. 정신줄을 억지로 챙겨 잡으며 경찰과 보험회사 등을 불러 수습을 하고 직원이 운전할 당시 규정속도, 앞차와의 간격, 주변 CCTV, 주변 사람들의 목격까지 사람이 다친 건 너무나 큰일이지만 법률상 그 직원의 과실은 거의 없는 걸로 결론 지어졌대요. 사고 후에 경찰서에서 들은 얘기는 인도에서 크게 싸우던 그 여자와 어떤 남자, 그 남자가 여자를 차도 쪽으로 밀친 건지 아니면 여자가 홧김에 차도로 뛰어든 건지 그 남자는 경찰서에서 한마디 말도 못하고 있다는 얘기. 직원은 다친 여자분께 너무나 죄송한 마음에 병원으로 찾아갔지만 면회가 안 된다는 말뿐. 가족이라도 만나봐야겠다고 병원에도 경찰 쪽에도 울며 사정했지만 이상하게도 여자의 가족을 찾을 수도 가족이라고 나타나는 사람도 없다는 말뿐. 회사 일하다 사고가 난 거라 사장님도 편치 않은 마음에 여자분이 입원했던 병원으로 몇 번씩 찾아가도 항상 면회는 안 되고 보호자도 없다는 말만 듣고 돌아왔었다네요. 그리고 그 직원은 끝내 퇴사를 했고 그 차는 폐차시켜버리기엔 너무나 멀쩡했기에 그냥 회사 차고에 넣어두는 걸로 일단락 지어졌다고 하네요. 여자분이 잘 회복을 했는지 아니면 먼 곳으로 가신 건지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으셨대요. 그리고 다른 차 리스해 줄 테니까 차키 반납하고 말 안 나오게 조심해달라는 당부만 하셨고요. 퇴근하고 집으로 찾아온 박군의 말을 듣고 전 막연히 여자분이 돌아가셨다고 생각했어요. 죽은 거 아니야? 이 정도면? 20살이 지나고 나서 눈에 들어오는 것들 중 가장 마음이 안 좋았던 건 괴롭게 다치거나 죽을 위기에 처해졌던 그 상황을 끝없이 반복하는 영혼들이었으니까요. 수명을 다하여 돌아가시는 분들과는 달리 어떤 특정 행동을 끝도 없이 반복하는 모습이란 꿈에서 제가 느꼈던 깜깜함 후의 고통은 어쩌면 그 여자분이 사고 당시에 느꼈던 거겠죠. 그리고 끊임없이 덜컹거리던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던 자동차도 마찬가지고요. 새 차를 들여온 후 사장님은 박군에게 사장이랑 1대1로 술 한잔하자 라고 청하셨대요. 박군은 그 자리를 빌어 황당무계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씀드렸고 사장님은 너무 일에만 치중하다 보니 딴 거엔 신경을 못 썼네, 내 불찰이야 라고 대답하셨대요. 그 후 기독교셨던 사장님은 교회 목사님을 사무실로 모셔서 기도 후 차고에도 같이 내려가 한참을 보내다가 목사님을 배웅해드렸다고 해요. 사장님 나름의 믿음으로 행동하신 거겠죠. 그리고 박군은 사장님의 노예로 또 본인의 노예로 거듭나 회사 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사장님의 도움으로 지금의 회사를 차리게 되었고요. 그 회사에서 일을 해가지고 배우고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는지 돌아가는 게 보이니까 이제 본인이 또 차렸구나. 그게 쉽지 않은데 어느 순간부턴가 제 번호는 어떻게 알아내신 건지 자꾸 저한테 꿈 해몽을 부탁하시는 사장님, 전 항상 그냥 교회 가서 기도하세요 라고만 말씀드리지만 지금까지 사장님께서 저에게 물어보셨던 것 중에 제 촉이 발동된 일은 아무것도 없었기에 그렇게 짧게만 대답했던 걸 어쩌면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일면식 없는 분이 돌아가셨다고 들었을 때 혹은 생각될 때 큰 정성이 아닌 그냥 잠깐 자기 전에 좋은 곳으로 가세요 라고 혼자 중얼거리듯 인사를 하는 것도 외롭게 돌아가셨을지도 모르는 어떤 분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는 생각이 듭니다. 남들 다 신기하다고 쳐다보는 내 눈, 예쁘다고 말해주는 박군, 내 지랄맞은 성격 받아줘서 고마워. 사발면 사줘.
뿅 하면서 할머니, 엄마 그리고 나 8회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게 그 사고 차량이라고 하죠. 뭐 토요 미스테리 극장이나 이런 것도 보면은 자동차에서 뭔가 살인 사건이 나거나 어떤 사람이 뺑소니를 치고 간 차, 뭐 이런 차 같은데 귀신의 원혼이 붙어가지고 일어나는 괴담들 같은 게 있어요. 뭔가 그런 거랑 좀 비슷한 이야기지 않을까. 근데 이게 사실상 사고 차량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멀쩡한 상태에서 팔아버리면은 다음에 사는 사람은 이게 사고 차인지 아닌지 모르잖아. 야, 이력 조회는 되겠다. 어디에 박았다, 뭐 교통사고가 난 적이 있다, 뭐 그건 있는데 뭐 이걸로 인해서 사람이 죽었다, 뭐 이런 것까지는 사실 알 수가 없으니까. 아니 내가 차를 중고차를 하나 샀는데 자꾸 막 뭐가 이상한 일이 생기면은 이거 되게 찝찝할 것 같아. 밤에 막 차 타고 운전하는데 막 옆에서 이상한 소리가 난다거나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와, 그러면 진짜 어떻게 타고 다니냐. 9회 할머니, 엄마 그리고 나. 안녕하세요. 29살 여자입니다. 전 지금 댓글 달아주는 분들께 마음으로 보내주신 사발면에 깔려 있습니다. 박군이랑 놀러가서 분위기 낸답시고 양식만 주구장창 먹었더니 오로지 생각나는 건 김치, 비빔밥, 해장국 등등. 역시 한국 사람 입맛에는 한식이 최고라는 뜬금포를 날리며 글 시작하겠습니다. 박군과 놀러 갔다 오는 길에 외가에 들렀더니 아직도 할머니 얼굴이 눈앞에 생생하네요. 오늘 쓰는 글은 그다지 무섭거나 신기한 얘기가 아닌 그냥 어릴 때 기억을 끄적이는 정도로만 앞에서 언급했듯 본인의 외할머니는 무속인이세요. 무속인이라고 하면 대부분 이런 모습을 떠올리시더라고요. 짙은 아이라인, 허연 화장, 매서운 눈매, 알록달록 한복, 툭 터지는 반말 등등. 제 평생을 사랑하는 할머니와 같이 보내며 느낀 점은 어떤 신을 모시느냐에 따라 그 신을 모시는 무속인의 외형도 달라진다는 점. 살아있는 사람도 어린아이, 젊은 여자, 나이 드신 할아버지 등등 어떤 특정 범주에 넣기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죠. 무속인들이 모시는 신 또한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무속인은 신을 모시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이 모시는 신이 원하는 것을 인간으로서 구현해내야 하므로 무속인들의 모습도 천차만별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반적인 시각으로 볼 때 평소 저희 할머니는 무속인이랑은 거리가 멀답니다. 그냥 평범한 한복, 쪽진 머리, 화장은 평소에 거의 생략, 한 듯 안 한 듯? 뭐 요즘 대세. 제가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 저는 아주 많은 시간을 경상도에 있는 외가에서 보냈어요. 좀 더 자라기 전에 할머니 곁에 많은 시간 두고 싶다던 말씀에 엄마와 아빠는 절 외가에 풀어놓고 방목하신 거죠.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외가는 집이 두 채예요. 한 채는 식구들이 거주하는 집, 한 채는 할머니가 신을 모시는 집. 신을 모시는 집은 거주하는 집이랑 멀지 않은 곳에 있었는데 그 집 대문을 연다거나 얼쩡거리기라도 하는 날엔 혼쭐이 났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식구들이 거주하는 집 두 채 다 전형적인 한옥, 기와집이긴 하지만 역시 거주하는 집이 훨씬 컸어요. 우리 엄마가 어렸던 시절에는 식구가 20명이 넘었다고 하니 집 크기가 짐작이 되시겠지요. 전형적인 옛날 집인지라 안채, 바깥채, 행랑채 등등 공간이 철저하게 분리되어 있고, 행랑채에는 저희 할머니와 연배가 비슷하신 할머니가 한 분 계셨어요. 행랑어멈이라고 불리우시던 그 할머니는 우리 엄마가 어린 시절부터 집에서 함께 사셨대요. 가족은 아니지만 가족 이상으로 가까운 관계랄까? 저희 할머니는 집안일을 전혀 하지 않으셨다고 해요. 물론 외할아버지 이하 다른 식구들은 열심히 생업에 종사하셨고요. 같이 사시던 행랑할머니, 뭐 본인은 그렇게 불렀음, 그분은 집안의 모든 살림을 관리, 관장하셨대요. 본래 같은 동네뿐이었던 건 아니었고 우리 엄마는 기억도 못할 만큼 어렸던 시절에 남편과 자식을 한꺼번에 잃어버리고 여기저기 떠돌던 행랑할머니가 저희 외가 대문을 두드리셨대요. 밥 한 끼만 얻어먹을 수 없냐 라는 행랑할머니의 말씀에 문을 열어드린 우리 엄마 큰 고모는 비어있던 행랑으로 모시고 밥상을 차려드렸다고 하네요. 밥을 다 드신 행랑할머니가 인사를 하고 집을 나서려던 때 신집에 계시던 저희 할머니가 대문을 열고 들어오시더니 밑도 끝도 없이 가지 마시게 라고 한마디 한 것이 인연이 된 거죠. 어린 시절 외가에 가면 대문 앞에 항상 행랑할머니가 기다리고 계셨어요. 외할머니의 사랑과는 다른 사랑이랄까? 물론 외할머니도 더없이 사랑해주시는 게 느껴졌지만 그 사랑은 엄격하고 권위적인 사랑이랄까? 반면 행랑할머니가 보여주신 사랑은 물고 떼써도 다 받아주시겠거니 라는 믿음직한 사랑. 제가 외가에서 방목되어 동네 개처럼 뛰어놀고 있던 어느 날 외할머니가 계시는 안채를 들여다보니 할머니가 바느질을 하고 계셨어요. 평소에 할머니가 바느질을 한다거나 부엉이를 하는 걸 본 게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무거운 표정을 하고 한 땀 한 땀 바느질을 하시던 할머니는 하던 바느질을 내려놓고 부엌으로 들어가셨어요. 이건 역시 어린 마음에 놀라웠을 뿐. 아직도 있는 아궁이에 커다란 솥을 걸고 이것저것 열심히 음식을 준비하시던 할머니. 평소에 음식 준비가 되면 외할아버지
외할아버지 상부터 차리는 게 순서였지만 그날은 그러지 않았어요. 상 위에 하나하나 그릇들이 놓이는 걸 보고 할머니, 할아버지 진지 드실 준비 되셨냐고 여쭤볼까? 라고 물었지만 아니다, 오늘은 할미랑 행랑 할멈부터 먹는 날이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도 배고픈데 라는 말은 억지로 삼키고 부엌가에서 서성거리는데도 할머니는 다 차린 상을 들고 행랑으로 가버리셨어요. 두 분이서 식사를 하신 후 할머니는 다시 안채에서 바느질에 열중, 저는 행랑채로 뛰어들어가 행랑 할머니 무릎을 베고 누워 놀았던 것 같아요. 본인은 기억이 안 나지만 나중에 들은 외할아버지 말씀으로는 행랑채에서 잘 놀던 본인이 경기를 하며 울어 제꼈다고 함. 외할아버지가 어르고 달래서 겨우 눕히고 재웠다고 하심. 그리고 잠에서 깼을 때 하늘은 깜깜한 게 분명 밤이었는데 집안에 사람이 많이 있는 것 같았어요. 옆에는 아무도 없고 무서운 마음에 문을 열어보니 마당에 사람들이 웅성웅성 모여 있었고요. 얼른 방문 닫고 들어가라 라는 외할머니의 한마디에 깨갱한 본인은 다시 그렇게 날을 새버렸어요. 날이 밝아오자 엄마, 이모들, 외삼촌들이 속속 집으로 모이시더라고요. 어른들의 말씀으로 들었어요. 행랑할머니가 지난밤에 돌아가셨다고. 우리 엄마, 이모들, 삼촌들 학교 다닐 때 교복 다려주신 것도, 도시락 챙겨주신 것도, 시집 장가갈 때 외할머니 대신 펑펑 울어주신 것도 전부 행랑할머니셨거든요. 엄마와 이모들 마당에 주저앉아서 곡을 하며 울었어요. 집에서 장례를 치르고 염을 한 후 마지막 인사를 할 때 원래 어린아이는 허락하지 않는다고 함. 외할머니의 말씀으로 행랑할머니께 인사할 수 있었음. 외할머니가 손에서 놓지 않았던 바느질거리가 뭔지 알게 됐어요. 행랑할머니가 마지막으로 입고 가실 수의였네요. 돌아가셨다 라는 게 실감이 나질 않아 옆에서 행랑할머니 얼굴만 쳐다보고 있을 때 외할머니가 행랑할머니 가슴에 손을 얹고 말씀하셨어요. 먼저 간 자식들이 부르고 있으니 어서 가시게. 다음 생에 또 만나게 될 테니 그때는 내가 자네에게 만난 거, 좋은 거 많이 해드리고 싶네. 그렇게 행랑할머니는 꽃상여 타고 눈물 배웅 받으며 멀리 가셨어요. 장례 치르는 며칠 동안 시금전폐하며 울던 엄마와 이모들은 행랑할머니를 묻어드리고도 계속 울었어요. 다시 만나게 될 텐데 뭘 그렇게 울어대냐. 희야, 너 나중에 나 죽고 나면 잘 봐둬라. 네 엄마랑 이모들이 지금처럼 우는지 안 우는지를 잘 보고 바로 할미한테 일러다오. 울 거면 저쪽 별당에 가서 울어라. 묻힌 사람이 다시 뛰어나오겠구먼. 그리고 니들 계속 울 거면 밥이나 먹고 울어라. 할머니의 말씀에 엄마와 이모들은 밥을 먹으며 우셨던 기억이. 박군이랑 놀러 갔다 오는 길에 외가에 들러 여기저기 살펴보다가 행랑채를 보니 친손녀처럼 예뻐해 주셨던 행랑할머니의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좋은 곳으로 가서 자손분들과 잘 지내고 계실 거라 믿습니다. 며칠 전에 외가에 갔을 때도 어김없이 찾아온 사람들의 얼굴을 살펴보고 계시던 할머니. 어릴 적부터 외가에는 사람들 발길이 끊이질 않았어요. 할머니가 친히 신집 문을 열어주시며 같이 들어가는 사람도 있었고, 소금 세례를 퍼부으시며 쫓아냈던 사람, 예를 들어 정치인도 있었고, 말 한마디 없이 밥 먹이고 하루 재운 후 돌려보내는 사람도 있었네요. 저희 외가 부엌 아궁이에 제일 큰 소대는 사골, 곰국이 떨어지는 날이 없었답니다. 지금도. 특히 아이 손을 잡고 아이가 뭐에 씌인 것 같아요, 아이가 밤에 헛것을 보고 잠을 못 자요 라며 찾아오는 아이 엄마들도 많았고요. 할머니는 아이 얼굴을 대충 본 후 신집이 아닌 거주하는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 상을 차리셨고요. 상 위에는 항상 뽀얀 곰국 한 대접, 고봉밥 한 그릇, 소금, 백김치, 아이 엄마와 아이 거 두 그릇씩을 올려두고 마루에서 밥을 먹이곤 하셨어요. 묻지 말고 주는 밥이나 먹어라 라는 할머니의 말씀에 대부분 말없이 그릇을 비워내셨던 것 같아요. 밥 다 먹었으면 아이랑 바람이나 쐬고 다시 집으로 돌아와 라고 말씀하셨던 할머니. 아이 엄마에게 집 뒤편 산을 가리키며 야트막한 동산이니 아이 데리고 한 바퀴 도는데 오래 걸리지 않을 거야 라고 일러주시곤 하셨죠. 하지만 집 뒷산은 보기와는 달리 만만한 산이 아니었어요. 점심 먹고 올라간 사람들이 저녁 때가 가까워져야 다리를 달달 떨며 내려오곤 했으니까요. 겨우 산에서 내려온 아이 엄마 중에 눈을 부릅뜨며 할머니에게 항의하는 분도 계셨어요. 야트막한 뒷동산이라더니 봐달라는 점은 안 봐주고 사람 쌩고생 시키네 등등. 차마 대놓고 그런 말을 못해도 얼굴에는 힘들다, 어이없다 라고 뚜렷하게 써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할머니는 저녁상도 봐줄 테니까 저녁도 먹어라. 저녁 먹고 나서는 아이 손잡고 앞에 나가서 좀 걷고 들어와. 앞에는 딱 보이지? 저긴 산도 아니고 평지라 걷는데 무리 없어.
그러면 아이 엄마들은 또 아무 말도 못하고 주는 밥 먹고 아이 손잡고 동네 한 바퀴. 그렇게 또다시 집으로 돌아오면 할머니는 빈 방에 이부자리를 깔아주고 방으로 들였어요. 아니 왜 점은 안 봐줘요? 라는 항의성 질문을 쏟아놓으면 네 자식 밤에 잠 못 자고 헛소리하고 헛것본댔지. 오늘 밤에도 잠 설치면 내일 봐줄 테니까 일단 자. 라고 일소에 붙이고 방문을 닫곤 하셨어요. 다음날이 되면 정말 신기하게도 아이 엄마는 일찍 일어나 마당을 서성이거나 얼쩡거려도 문제가 있다고 했던 아이는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깊은 잠에 빠져 할머니가 주시는 아침상도 못 받기 일쑤였죠. 그러니까 몸이 힘들면 딥슬립 되는 거죠. 간밤의 항의는 온데간데 없이 할머니 치맛자락을 붙들고 할머니 어떻게 하신 거예요? 부적 쓰신 거예요? 혹시 밤에 방문 앞에서 기도하셨어요? 라는 얼토달토 않는 질문들을 쏟아놓던 아줌마들. 무당이라고 다 칼춤 출 줄 알았냐? 내가 낳아서 장성한 자식이 6이야. 아이가 몸이 시원치 않아 밥 좀 적게 먹고 잠깐 누울라 치면 호들갑 떨면서 이불 밑에 감춰뒀지? 넌 분명 여기 데리고 오기 전에 병원에도 갔다 왔을 거고 병원에서 이상 없다고 하니 이리로 데리러 왔겠지. 아이가 크면서 한 번쯤 잠 설칠 수도 있다. 그럴수록 햇빛도 많이 받고 뛰게 해줘야지. 별거 아닌 걸로 애비가 벌벌 떨 때 벌써 그 애미는 자식한테 책 잡힌 거야. 네 자식 지금 세상 모르고 늘어져라 자고 있는 거 보면서 무슨 생각 드냐? 내 눈으로 봤을 때 네 자식한테 들러붙은 거 없어. 있으면 두들겨 패서라도 떼줬을 거야. 방정 떠는 엄마 덕에 어제 아이가 산 타고 걷느라 고생 좀 했겠구먼. 씻기 전에 아침상 비우고 얼른 집에 나가라. 쓸데없는 일로 신을 귀찮게 하지 말아라. 라는 말을 저렇게 몸소 실천하신 할머니. 정말 어릴 때부터 셀 수 없이 찾아왔던 아이를 대동한 엄마들은 할머니의 마지막 레파토리가 끝나면 허무하고 어이없고 웃긴다는 표정으로 할머니께 인사를 드리곤 했어요. 위의 얘기는 할머니의 어떤 능력과는 관련 없는 그냥 생활의 지혜 정도라고 생각하고 읽어주오. 물론 안타깝게도 찾아오는 분들 중에 엄한 거, 그러니까 할머니 표현 엄한 거 달고 오시는 분들도 많더랬지요. 그런 분들이 대문간에 들어서면 할머니는 가장 할머니다운 액션을 취하셨고요. 뭐 이 얘기까지 하면 스크롤바가 먼지가 되어 사라질 것 같기에 궁금해하시는 분이 계시면 다음 기회에 풀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쓰다 보니 주절주절 길어져 버렸네요. 돌쇠한테 사발면 얻어먹으러 나가봐야겠습니다. 뿅 하면서 할머니, 엄마 그리고 나 9회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번에는 좀 할머니가 일을 하시는 거죠. 그냥 무속인으로서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쭉 풀어놓으셨네요. 유난 떤다고 하죠. 유난 떠는 부모님은 항상 있는 것 같고 병원 가가지고 별 이상이 없다고 하면은 생활 패턴에 좀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내가 아이 자녀 교육에 좀 문제가 있는지를 돌아봐야 되는데 야 이게 이제 하다 안 되니까 이제 무당까지 찾아와가지고 아이가 뭐 귀신에 붙은 거 아니냐 이렇게까지 유난 떨면서 온 그런 사례가 있다. 그런 거를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10회 할머니 엄마 그리고 나. 안녕하세요. 29살 여자입니다. 날씨가 엄청 쌀쌀해졌어요. 감기 플러스 1폭탄에 정신 못 차리다가 며칠 만에 판에 들어왔네요. 감기 조심하세요. 이거 아주 독합디다. 오늘 풀어놓을 얘기는 엄마와 이모들이 술 한잔씩 하면 항상 나오는 끝내는 내자미가 부둥켜 안고 울음바다가 되는 얘기네요. 앞글에 썼듯이 저희 외가에는 항상 사람들이 찾아오곤 했어요. 그건 지금뿐만 아니라 우리 엄마가 어렸던 시절에도 그랬었대요. 이유 없이 몸이 아픈 사람, 앞일이 궁금한 사람, 꿈자리가 계속 사나운 사람 등등. 그리고 잊을만 하면 한 번씩 찾아오는 사람들은 결혼을 하기 전에 궁합을 보러 찾아오는 사람들, 결혼하는 당사자보다 그 부모님들이 많이 찾아오셨대요. 우리 엄마가 꼬꼬마였던 어느 날 연마을 정도?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사는 아저씨 한 분이 할머니를 찾아왔대요. 사주가 적힌 종이를 보여주며 제 딸이 결혼을 하려는데 사윗감이랑 궁합 좀 봐주십시오. 할머니는 그 아저씨를 신집으로 들이지 않고 길바닥에 선 채로 종이를 펼쳐보셨대요. 잠깐 종이를 보는 듯 하더니 절대 결혼시키지 마십시오. 그리고 다시는 찾아오지 마십시오. 라고 말씀하신 후 신집으로 가버리셨대요. 아니 결혼 안 시키는 건 알겠는데 왜 신집으로 찾아오지 말라고 하지? 그렇게 며칠 후 그 아저씨는 또 할머니를 찾아와서 다시 한 번만 봐주십시오 라고 하셨대요. 역시나 할머니의 대답은 이 결혼 반댈세. 그리고 다시는 이 집에 오지 마십시오. 또 며칠 후 뚝심있는 연마을 아저씨는 또 할머니를 찾아와서 제발 다시 봐주십시오. 신집이 아닌 식구들이 거주하는 집 마당에 퍼져 앉아서 땡깡 아닌 땡깡을 피웠다고 해요. 개진상이네 진짜. 찾아오지 말라고 했는데 왜 자꾸 찾아오는 거야. 엄마를 비롯 엄마 형제들은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그 광경을 지켜봤대요. 할머니 성깔내기 일보 직전. 평소 같으면 버럭 역정을 내시고도 남았을 테지만 할머니는 그 아저씨에게 말씀하셨대요.
당신 딸 그 남자한테 시집 가면 얼마 못 가 다시 친정으로 오게 될 거요. 그것도 억울한 채로 오게 될 텐데 그런 결혼을 왜 시키려고 한다린가. 하늘을 봐야 별을 딴다는 말 잘 기억하고 돌아가세요. 다신 내 집에 찾아오지 말고. 할머니는 화는 내지 않으셨지만 조용하게 차가운 말투로 말씀하셨고, 본인은 저럴 때 할머니가 가장 무서움. 차라리 호랭이 성질을 내주시는 게 마음이 편함. 옆 동네 아저씨는 민망함과 울분을 감추지 못한 채 집으로 돌아가셨대요. 그리고 얼마 안 지나 옆 동네 처녀가 시집을 간다는 소문이 들려왔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정답이 정해져 있네. 그러니까 나는 시키고 싶은데 그냥 동의가 필요한 거야. 아니 그럴 거면은 왜 물어보러 오는 거야? 그러니까 본인 똥꼬집대로 할 거면은 분명히 하지 말라고, 안 좋다고, 손해본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결국에는 본인 똥꼬집으로 기어이 시킬 겁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정해져 있어. 너는 그 대답만 내놔. 그래놓고 만약에 잘 안 되잖아? 와서 야 결혼해도 된다며, 괜찮다며 이지랄하면서 진상 피울 사람입니다. 개진상이죠 진짜. 집에서 구시콜레를 치른다는 동네 사람들의 말에 엄마와 이모들은 구경하러 가고 싶어 했지만 구경은 핑계임. 오로지 목적은 잔치 음식. 할머니의 반대로 집에만 있어야 했대요. 그렇게 옆 동네 처녀가 시집을 가고 기억에서 조금씩 잊혀져 갈 쯤 역시나 소문은 무서운지라 또 그 처녀에 대한 소문이 돌았대요. 시집 간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소박 맞고 쫓겨나나? 그랬던 거죠. 할머니의 말씀처럼 그 처녀는 다시 친정으로 돌아오게 됐네요. 그 당시 할머니는 먼 곳으로 기도, 가끔 집이 아닌 먼 산에서 오랫동안 기도와 정성을 보이셨음. 기도를 하러 가실 준비가 한창이었고 늘 그랬듯 떠나기 전 할머니는 삼촌들과 이모들 울엄마를 한자리에 불러앉히고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대요. 신에게 노여움 살만한 행동 금지, 집안 어른들 그리고 동네 어른들에게 깍듯해야 한다 등등. 그렇게 할머니는 기도를 위해 먼 곳으로 떠나셨고 일은 그날 밤에 생기고 말았대요. 옆 동네 처녀의 아버지, 즉 할머니께 궁합을 물어보러 왔던 옆 동네 아저씨가 식구들이 잠들었을 만한 밤중에 저희 외가에 불을 질렀어요. 와, 미치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었던 엄마는 영문 모를 꿈을 꾸고 깨어나셨다고 해요. 키가 작은 할머니가 자는 엄마와 이모의 얼굴을 막 때리는 꿈을. 잠결에 부스스 일어나 방문을 열어보니 분명 낮에는 보이지 않았던 집더미들이 마당 여기저기에 놓여 불길에 휩싸이고 있었대요. 엄마는 벼락같이 일어나 이모들의 뺨을 때리며 흔들어 깨웠고 이모들도 비몽사몽간에 일어나 앉았다가 불을 보곤 깜짝 놀라 다른 식구들을 깨우러 달려갔대요. 우리 엄마의 형제는 지금은 6남매지만 원래는 7남매였다고 함. 엄마 바로 밑에 남동생이 하나 있었음. 태어날 때부터 기관지가 약해 천식으로 고생했다고 함. 할머니는 아픈 자식을 위해 곱절로 울며 기도하셨다고 함. 주무시던 외할아버지, 행랑할머니, 엄마와 고모들, 삼촌들 방마다 문을 열어 제끼고 소리를 질러가며 식구들을 깨우고 마당 우물에서 물을 길어 여기저기 뿌리고 집에서 가장 많이 타들어갔던 곳은 행랑채였대요. 엄마 밑에 남동생, 그러니까 작은 외삼촌은 어릴 때부터 행랑할머니 곁에서 떨어지질 않아 항상 행랑할머니가 옆에 끼고 주무셨다고 했는데 그날도 마찬가지였대요. 한옥집이라 한번 불이 붙으면 걷잡을 수 없이 번지기 때문에 행랑채에 불이 번지기 시작하자 외할아버지가 뒤도 안 돌아보고 뛰어들어가 행랑할머니와 작은 외삼촌을 들쳐업고 나오셨대요. 둘 다 정신을 잃고 마당에 쓰러져 있는 걸 큰 이모가 물을 가져와 얼굴에 붓고 난리였다고 하네요. 그때쯤은 이미 동네 사람들도 전부 깨서 집집마다 물을 담을 수 있는 통에 물을 길어와 여기저기 물을 뿌리며 불길 잡기에 여념이 없었대요. 불길이 어느 정도 잡히고 행랑할머니와 작은 외삼촌도 정신을 차린 후 그제서야 다리가 풀려 훌쩍거리고 있는 이모들과 엄마를 동네 사람들이 달래줬대요. 그렇게 정신이 없던 와중에 마당으로 울며 뛰어들어오신 건 우리 할머니. 머리는 산발에, 옷은 여기저기 흙 묻은 소복에, 고무신 한 짝은 어딜 간 건지. 할머니는 엉망이 된 모습으로 망연자실 마당에 서 계셨대요. 다른 식구들은 쳐다보지도 않은 채 바닥에 누워 콜록이던 작은 외삼촌을 꼭 끌어안고 오랫동안 마당에 앉아 계셨다고 했어요. 그렇게 날이 밝고 여기저기 손볼 것이 많아져 집에는 복수들을 비롯한 사람들이 몰려왔대요. 엄마와 이모들도 불에 탄 세간살이 등을 정리하느라 바쁠 때 할머니는 작은 외삼촌을 신집으로 데리고 들어가 밖에 나오지 않으셨대요. 행랑할머니가 끼니를 걱정하며 한 번씩 갔다 오실 때마다 한숨에 눈물이 끊이질 않았고요. 결국 할아버지가 신집으로 가서 할머니와 작은 외삼촌을 데리고 시내에 있는 병원으로 가셨대요. 거기서 들은 의사의 말은 본래 기관지가 약한 아이가 독한 연기를 많이 마셔서 이미 가망이 없다는 말. 작은 외삼촌을 등에 업은 할아버지와 산 송장처럼 변해버린 할머니가 대문간에 들어섰을 때 엄마는 영문도 모르게 눈물이 쏟아졌다고 했어요. 가망이 없다는 의사의 말은 전에 듣지도 못했던 엄마였지만 아버지 등에 업힌 남동생의 발을 붙잡고 곡을 하듯 펑펑 우셨대요.
영아 그만 울어라, 조금만 아껴둬라 라고 말씀하신 할머니는 작은 외삼촌을 안채에 눕히셨대요. 그리고 그날 밤 작은 외삼촌은 할아버지, 할머니, 행랑할머니가 지켜보는 가운데 돌아가셨어요. 집안 식구들이 곡을 하고 집안의 남자들은 누군지 몰라도 집에 블랙놈 가만 안 둬 라고 이를 악물며 눈물을 흘리셨대요. 이때까지 옆 동네 아저씨가 불지른 걸 할머니만 아셨던 상황. 부모보다 앞서가는 자식은 불효자다 라는 의미로 부모 앞서 떠난 자식은 정식 무덤이 아닌 돌무덤을 만들었으므로 우리 외가만 그런 건지 전부 그런 건지는 모르겠음. 최소한의 격식만을 갖추고 작은 외삼촌은 돌무덤에 묻히셨대요. 집안의 여자들은 남겨두고 남자들만 산으로 올라가 돌무덤을 만들고 내려왔다고 하네요. 무덤이 어딘지 알려주면 할머니를 비롯한 식구들이 밤낮 거기 가서 울어댈 게 뻔했기 때문에 산에 올라갔던 남자들만 무덤 위치를 알고 식구들에겐 절대 알려주지 않았대요. 하지만 귀신을 속여도 우리 할머니는 속일 수 없지. 항상 단정하고 깨끗하게 한복 입고 쪽진 머리에 비녀 꽂고 입술 물들이셨던 우리 할머니는 작은 외삼촌이 돌아가신 후 한동안 마음을 잡지 못하셨대요. 풀어헤친 머리에 지저분한 소복 차림에 신집에 틀어박혀 우는 날이 계속됐다고 해요. 그렇게 몇 날 며칠을 울기만 하던 할머니는 어느 날부턴가 신도 안 쉬는 맨발로 작은 외삼촌의 돌무덤에 찾아가기 시작하셨대요. 할머니 걱정에 잠 못 이루시던 할아버지가 밤에 본 건 이부자리에서 일어나 신도 안 신고 산으로 향하던 할머니 모습. 너무나 자연스럽게 돌무덤 앞에 서신 할머니는 밤이 새도록 무덤 옆에서 통곡하다가 날이 새기 전에 다시 집으로 돌아오시곤 했대요. 그런 날들이 계속되자 할아버지께서는 죽은 자식 마음 아픈 거야, 나랑 똑같겠지. 그래도 다른 자식이 6이나 있는데 이렇게 정신줄 놓아버릴 거요? 이 사람아 정신 차리게. 이러면 땡땡이도 마음 편하게 못 가. 알만한 사람이 왜 이러나 하고 할머니를 설득하셨대요. 작은 외삼촌의 물건, 옷들, 몇 장 없는 사진까지 전부 불태워 보내주고 힘들게 지나가던 어느 날 할머니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단정하고 고운 모습으로 안채에서 나오셨대요. 삼촌들, 이모들, 엄마를 불러 세워서 가자 라고 말씀하신 후 데려가신 곳은 신집. 평소 신집 주변에는 얼씬도 못하게 하셨지만 그날은 할머니가 직접 문을 열어주셨대요. 집 안까지는 들어가지 못했지만 집안 모든 문을 활짝 열어두신 할머니는 땡땡이 좋은 곳으로 가게 기도나 한번 실컷 해보자 라고 씩씩하게 말씀하셨대요. 엄마는 그날은 이상하게도 눈물이 나질 않았대요. 그저 형제들과 마당에 앉아서 좋은 곳으로 가라 라고 마음속으로 비셨다고 해요. 그리고 며칠이 지나질 않아 집으로 찾아온 옆 동네 처녀. 야씨 얘가 왔네? 오이씨. 할머니를 뵈러 왔다며 눈물을 흘리는 처녀를 본 가족들은 그때 짐작을 했대요. 불이 나던 밤 그 동네에서 얼쩡거리던 술 취한 옆 동네 아저씨를 봤다던 동네 사람들의 말도 소문으로 떠돌아다녔다고 하더라고요. 할머니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소리도 못 내고 우는 처녀에게 집안 남자들은 욕을 퍼부어댔어요. 할머니는 처녀의 손을 잡고 애비가 욕심이 많지 한 번 가면 될 시집을 2번이나 가게 됐으니 네 마음도 좋진 않겠구나. 네 애비는 고양이 같은 모습이란다. 넌 지와 같은 모습이고 네 전 남편이라는 작자는 뱀의 모습인데 어떻게 같이 살 수가 있나. 아이 못 가진다고 쫓겨났다지. 근데 넌 남편이라는 사람 속살 한번 본 적 없을 거야. 쥐가 뱀의 아이를 가지면 어떻게 될지 상상이나 되냐? 그런 놈이 네 몸 안 건드리고 딴 년한테 빠져있던 게 너한텐 천운이었어. 여기 갇혀 살지 말고 애비한테서 떨어져 멀리 넓은 곳으로 가서 살아라. 너무나 담담하게. 하지만 불을 낸 아저씨의 잘못은 입 밖에도 내지 않는 할머니의 모습에 식구들은 그냥 쳐다볼 수밖에 없었대요. 처녀가 들어간 후 다른 식구들이 할머니한테 따지듯 물어봤다고 해요. 그놈이 불만 안 냈어도 땡땡이는 멀쩡할 텐데 어쩜 그렇게 아령에 놀소? 부처님이요? 땡땡이 좋은 곳으로 갔어. 입 밖에 꺼내지 말아라. 아파서 힘들었던 아이야. 우리가 자꾸 얘기하면 다시 돌아오고 싶어 할지도 몰라. 그 얘기를 끝으로 할머니는 다시는 작은 외삼촌 얘기를 입에 담지 않으셨대요. 그리고 본인의 이야기. 전 정말 꿈을 자주 꿔요. 그것도 리얼리티 200%인 꿈들을. 꿈이 거의 들어맞는 편이다 보니 꿈에서 깨어나도 그 꿈을 되짚어보느라 밤새기가 일쑤네요. 그런 본인에게 하우스메이트인 세라가 향초를 선물해 준 적이 있어요. 머리맡에 피워두고 자면 숙면을 취한다는. 바람만 불면 귀가 접히는 본인이기에 선물 받은 그날 바로 향초를 피워놓고 잠을 청했어요. 잠속으로 빠져들어갈 때쯤 꿈에 처음 보는 남자가 보였어요. 분명 처음 봤는데 정말 많이 본 듯한 얼굴. 제 얼굴이었네요. 얼굴형, 눈매, 입술까지. 근데 분명 남자였어요. 그 남자가 제게 등을 보이며 어필하는 신호를 보냈고 전 말없이 그 등에 엎였어요. 절 업은 그 남자는 우리 집 현관문을 지나 마당으로 갔어요. 그리고 마당에 있는 작은 연못에
절 던져버렸어요. 꿈에서도 꼬리뼈가 돌멩이에 부딪히는 아픔에 눈을 부라리며 남자에게 대들려는 순간 남자는 제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워주곤 가버렸어요. 꼬리뼈의 아픔에 눈을 떠보니 집에서 키우던 고양이가 건드린 듯 향초가 엎어져 옆에 있던 책에 불이 붙고 있었어요. 헉하며 책장에 붙기 시작한 불을 꺼버리고 꿈에서 봤던 남자의 얼굴을 떠올려 봤어요. 그건 지금 제 모습에 머리만 짧으면 싱크로율 100%를 자랑할 그런 모습. 다시 향초를 켜긴 무서워서 그냥 이불을 뒤집어 쓰고 억지로 잠을 청한 후 아침 일찍 일어나 엄마한테 꿈 얘기를 해드렸어요. 말없이 듣던 엄마는 그냥 고개만 끄덕이시더라고요. 며칠 후 할머니 배로 외가에 내려갔을 때 엄마가 그 꿈 얘기를 다시 꺼냈어요. 역시 말없이 듣고만 계시던 할머니, 잠깐만 앉아 있어라 하시더니 밖으로 나가시더라고요. 다시 들어오신 할머니의 손에 있는 건 사진 한 장. 지금까지 할아버지 몰래 할머니가 숨겨뒀던 사진이라고 하셨어요. 전 처음에 봤을 때 우리 엄마 어릴 때 사진인 줄 알았어요. 우리 엄마도 이거 내 사진이네? 하실 정도로. 영희 네 사진 아니다. 죽은 네 남동생 사진이잖아. 희야 외삼촌 말이다. 오래된 흑백 사진이었지만 엄마가 어릴 때 그리고 제가 어릴 때랑 정말 똑같았어요. 네 외삼촌이 어려서 떠나서 그렇지 네 나이쯤 컸다면 네 꿈에서 본 그 모습이겠지. 그날 집이 불이 나던 날 내가 만약 드리던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끝끝내 마쳤다면 땡땡이가 아직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다. 그땐 나도 젊었으니까 눈앞에 훤히 보이는 걸 두고 기도에 열중할 수가 없었어. 하던 기도 내팽개치고 미친듯이 집으로 돌아오고 나서야 깨달았다. 신에 대한 불신을 이렇게 보여드리게 되는구나 하고. 그래도 하늘이 도우셨는지 땡땡이는 좋은 곳으로 가서 잘 지내고 있지. 땡땡이가 죽기 전에 불 나는 거 봤던 게 많이 무서웠나 보다. 희야 꿈에 나타나서 물속에 던져버렸다니. 할머니 말씀에 엄마랑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서 난 외삼촌이 지켜주는 여성이다 를 외치며 향초 넘어뜨려 불낼 뻔했던 우리 집 고양이님 엉덩이 한 대 때려주는 걸로 마음 정리. 아 역시 길어졌네요. 우리 모두 감기 조심 불 조심 하도록 해요. 뿅 하면서 할머니, 엄마, 그리고 나 10회가 마무리됐습니다. 이번에는 외삼촌 이야기가 또 들어갔는데 굉장히 안타까운 사연을 가진 외삼촌의 사연이네요. 아니 분명히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본인이 그렇게 마음 정해가지고 진행해놓고 일이 잘 안 풀리니까 와서 해코지하는 거는 진짜 천벌받을 짓입니다. 결국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놓고 잘 안 되니까 남 탓하는 거 진짜 개역겹습니다. 이래서 오죽하면은 잘 되면 내 탓, 안 되면 조상 탓 이런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라니까.